이번에는 우리 교재 2페이지에 70일의 기업회계 이거 70일의 기출문제 재무회계 10번. 단기 만에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한 결과 오성의 재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토대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구하면 얼마인가? 감모손실은 이제 수량이 없어진 게 감모손실이죠. 그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감모손실은 무슨 차이다? 수량 차이고, 그지? 평가손실은 무슨 차이다? 가격 차이다. 요거는 쓰지 말고요. 그냥 일단은 기본 개념만 잠깐 써본 거라서 그 상품은 잔고 수량이 몇 개? 7,000개, 실제가 6,800개, 200개 감모네, 그지? 제품은 감모가 없고, 제공품 감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잔고 금액이 있네요. 그 잔고 금액이. 그러면, 상품은, 잔고가액 얼마를? 1,470만 원을 7,000개. 이렇게 해도 되고, 잔고 재고 7,000개 중에 감모 수량이 몇 개입니까? 200개니까 이렇게 구하면 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1,470만 원이 1,470만 원이 7,000개에 대한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짜리인데 2,100만 원, 2,100원인데 여기다가 200개를 곱하니까 42만 원입니다. 원래대로 쏘는 게 낫겠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 그러니까 장부가액 1,470만 원에다가 70만 원에다가 장부재고 수량 8,000개 나눠주면 2,100원이 원가란 얘기예요, 원가. 상품 단위당 단가가 2,100원이고 장부 재고 수량 7,000개에서 실제 재고 수량 6,800개를 빼니까 200개가 감모고 그러면 42만 원의 상품에 대한 감모 손실이 나오고요. 원가를 곱한다는 거, 원가를. 시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공품도 장부가액이 780만 원이고 장부 재고 수량이 1,200개. 제공품 단위당 원가 780만 원에다가 1,200개 나눠주면 6,500원. 한 개당 단가가 6,500원이고 곱하기 장부 재고 수량이 1,200개 마이너스 실제 재고 수량이 1,050개. 그러면 150개가 감모 수량이죠. 그지? 1,200개에서 1,050개 빼니까 150개가 감모 수량이에요. 그래서 6,500원에다가 150개 곱하니까 97만 5천 원이 감모 손실. 그래서 42만 원하고 97만 5천 원 더하니까 139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평가 손실은 단위당 원가에서 이 시가 단위당 이 시가를 뺀 금액이 평가 손실이고 여기다가 무슨 수량을 곱해요? 실제 재고 수량 아니면 장부 재고 수량? 실제 재고 수량을 곱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평가 손실은 참고로 업무 손실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얘는 이제 장부 재고 수량에서 뭘 빼주고 실제 재고 수량을 빼고 여기다가 뭘 곱한다? 단위당 원가를 곱한다는 거. 여기에 기는 단위당 원가는 개별법상 원가, 선지선출법상 원가, 후위선출법상 원가, 이동평법상 원가, 통평법상 원가. 그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10번 답은 4번이고 1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지?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물건이 고가이고 수량이 많지 않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금은방 같은 거는 물건을 평균 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지? 그지? 그런 것들은 무슨 법이다? 개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인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중평균법 또는 후위선출법을 사용해서 결정을 하고 표준 원가법은 없어요. 3번이 틀렸어요.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제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추정에 의한 방법이면 사용할 수 없다. 소매제고법은 가능해요. 표준 원가법은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구나. 사용할 수 없다가 틀린 거구나.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의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표준 원가법이나 소매재고 조사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는 있대요. 표준 원가법이라고 붙여놓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이 매출가격 환원법은 우리가 소매, 재고, 조사법 이런 표현 씁니다. 표준 원가법만 사용 가능. 그리고 시험에서 즉 매출 총이익률법은 사용 불가능. 가끔 매출 총이익률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이고 12번. 명장에 주식회사 명장에 단기 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실제 보유 중인 기말 재고자산은 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러니까 실제 재고액이 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경우 명장의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단기 중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20만 원이 단기말 현재 아직 운송 중에 있다. 얘는 이 도착 전까지, 그러니까 도착 시 매수자의 재고 자산에 포함하죠. 그러니까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포함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그 도착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뭘 봐야 돼요? 내가 파는 입장인지, 내가 사는 입장인지도 잘 봐야 돼. 내가 파는 입장인지, 사는 입장인지. 자, 위탁 판매분 중 수탁자가 단기 말까지 아직 판매하지 못한 위탁품이 30만 원 있다. 그지? 예. 이게 이제 적성품이죠? 위탁 판매는 이제 적성품 중, 예, 미판매분, 매수자, 재고자산에 포함. 여기는 이제 도착 전이니까 포함하면 안 되고요. 여기다 써놔야지. 면 안 되고, 예, 시용 판매분 중 고객이 단기 말까지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도 아직 판매한 게 아니니까, 예, 표현을 이상하게 했구나. 여기는 다른 편이죠. 적성품 중 미판매분, 예, 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 시용 판매분 중 고객이 단기 말까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은 시성품도, 예, 이 시성품 중 매입 의사 표시 없는 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전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얼마 더해주고 그다음 얼마 더해주니까 그래도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50만 원이 됐을까요? 12번 답은 3번이고 13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자산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매수채권 자산이고 매입 채무는 부채고 현금보험료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매출액은 수익, 임차료는 비용, 건물도 자산이고 급여는 비용, 자본금은 자본. 그래서 자산은 매수채권 1,400원, 선급보험료 700원, 현금 1,200원, 건물 4,000원에서 4,000원, 5,000원, 6,000원, 7,300원이 자산입니다. 13번 답은 2번이고 14번 백제는 사용하던 구형 차량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형 차량을 취득하였다. 구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 원이며 공정가치는 700만 원이다.
신형 차량의 판매 가격은 900만 원이며 추가로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교환 거래에서 신형 차량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교환 시 현금 등의 금액이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차량을 주고 차량을 받으면 원래는 무슨 교환인데? 동종 교환인데 대금을 주고받은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그러면은 그 이종 교환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음, 이종 교환은 이종 교환은 예,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업적 실질이 있다는 것은 파는 걸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파는 걸로 봐라. 그래서 이는 처분 손익을 예, 인식을 해야 되고 이종 교환 시 예, 취득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취득 재비용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금 수수액 대금을 줬으면 취득원가에 더해주고 대금을 받았으면 취득원가에서 빼주고 동종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파는 거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처분 손익을 예, 인식하면 안 돼요. 처분 손익은 장부가액보다 더 받으면 처분 이익이고 장부가액보다 덜 받으면 처분 손실이라서 그지? 예, 결국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려면 장부가액대로 적어주면 돼. 그래서 교환시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예, 장부가액 플러스 취득재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대금 수수액. 단 대금 수수액이 중요한 경우는 이종 교환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을 주고 차량을 받으니까 공정 교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금 수수액이 중요하다고 나오면 무슨 교환으로? 이종 교환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종 교환. 그래서 이거 지금 회계 처리 교환에 대한 예, 회계 처리를 하면 차량을 줬으니까 차량 운반구 내 거는 이제 구라는 표현 쓸게 구 취득원가가 얼마짜리고 취득원가가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고 취득원가가 없어지면 누구도 없어져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그 이 차량의 장부 가치는 얼마짜리인데 400만 원. 이 자산의 이 차량 운반의 장부 가치는 얼마짜리인데 600만 원짜리인데 그죠? 600만 원짜리인데 신형 차량의 판매 가격은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차량 운반 900만 원이고 얼마를 더 줬지? 180만 원 더 줬어요. 이거 900만 원짜리 받고 현금으로 180만 원 더 줬어. 그럼 내 차량은 얼마 인정받은 거지? 구형 차량의 공정 가치는 장부가액 얼마에다가 600만 원에다가 신형 차량 취득원가 900만 원 마이너스 구형 장부가액 600만 원에다가 얼마만 더 줬습니까? 100? 이렇게 600만 원 하면 안 되는 거야? 100?
80만 원. 대금 지급액 180만 원을 더 줬으니까 구형 차량의 공정 가치는 720만 원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얼마짜리 받고 900짜리 받고 그지? 어? 현금으로 얼마만 더 줬어? 180만 원 더 줬으니까 구형 차량은 720만 원 인정을 받은 거야. 장부가액은 장부 가치인 것 뿐인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어? 이거 얘는 사실은 상식적인 건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형 차량 공정 가치 얼마에서 720만 원에서 장부가액 얼마를 빼니까 600만 원 빼니까 처분 이익이 얼마가 1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장부 가치인 것 뿐인 거예요. 걔가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신형 차량이 900만 원짜리. 근데 나는 120만 원만 더 줬다. 그래도 900에서 120만 원 빼면 그치? 구형 차량의 공정 가치를 720만 원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공정 가치 700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럼 어디가? 그러네. 그러면 여기 금액이 틀린 거구나. 그럼 공정 가치 700이면 여기가 얼마예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 이게 그러면 여기를 900만 원에 판매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900에 산 게 아닌 거네.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신형 차량의 700 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에다가 7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대금 지급에 얼마 더하니까 180만 원 더하니까 880만 원에 산 거네. 판매는 보통 900이 되고 있지만 음, 그래서 880만 원이고 사용방구 장부 취득원가 1000원에서 감가상각액 400만 원 빼면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인데 600만 원짜리인데 그지? 공정가액이 700이라서 처분이익이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산의 공정가치 700만 원에서 장부가액 600만 원 빼서 처분이익이 100만 원. 그러니까 신형 차량이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가격은 900이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얼마 주고 산 거다? 880만 원 주고 산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내용. 그 답이 14번 답은 3번이고 15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한다. 15번에 2번도 틀린 거죠. 그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식별 가능하지 않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내역 연산은 경제 요인과 법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내역 연수를 하고요. 연구 단계는 탐색하고 탐구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아직은 얘가 자산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그지? 예, 어떻게 만들지가 결정이 되면 이제 무슨 단계, 시제품, 생산 단계 들어가는 거 우리가 무슨 단계, 개발 단계라고 하는데 개발 단계 들어갔을 때 이게 신제품, 신기술이 확실시 되고 미래 경제 효益창출이 확실시 되면 개발비라는 무슨 자산, 무형 자산 인식하고 예, 위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 경상개발비라는 뭘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을 무형자산 인식한다 그러면 틀린 거. 16번. 성진은 202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고 내역연수 10년, 잔존가치 20만 원으로 예측해서 정해법으로 삼각해 왔다. 성진은 2023년 1월 1일에 이 기계장치의 상태를 조사한 후 총 내역연수를 6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성진이 2023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023년 인식할 거 물어봤으니까 몇 년 상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23년 전에 두 번을 상각을 한 거지, 그지? 안전 가치가 20만 원. 일단은 시드원가가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20만 원, 180만 원을 몇 년 나눠주면 10년 나눠주면 1년에 얼마씩인데 18만 원인데 2년 상각을 했으니까 2년간 감가상각 누계액이 36만 원이고요. 근데 내용 요소를 이제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6년으로. 2023년도에 2023년도 추정의 변경에 의해서 예, 총 내용 연수 6년, 잔존가치 0원으로 변경. 2023년도 감가상각비는 꼭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원가가 200만 원, 2년간 감가상각 누계액이 36만 원, 그리고 장부가액이 164만 원이고 내용연수는 총 내용연수 몇 년에서 6년에서 몇 년 상각했으니까 2년 상각했으니까 반여 내용연수인 4년으로 나눠주면 164만 원을 4년 나눠주니까 1년에 얼마씩? 41만 원씩.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연수가 잔여 내용 연수가 나온 건지, 그지? 총 내용 연수가 나온 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 내용 연수가 나와 있다면 총 내용 연수에서 상각한 연수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 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 16번 답은 4번이고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 청구권을 우리가 자본이라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기간별 비교 가능성 제고 높이기 위해서 정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줘야 되죠. 그지? 그 여러분들 재무제표 그 들어가면 정기분하고 단기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한다. 순액주의예요, 총액주의예요? 총액주의. 재무 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 작성은 총액주의입니다. 총액주의. 총액주의는 상계하는 게 원칙이다.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이 유치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우리가 부채라고 하고 다음은 용화의 단기할부 판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용화가 2023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모두 얼마인가 물어보는 게 수익을 물어보는 거네요. 2023년 1월 1일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매년 말 얼마씩 받는 조건 200만 원씩 받기로 하였다. 용화의 유효이자는 8%고 유효이자 8%의 3기간 3년간 3기간의 의미가 3년간이에요. 연금 평가 개수는 얼마다? 2.5771이래요. 평가 개수라는 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숫자라는 얘기인데 예, 평가 개수는 1원을 이게 이런 뜻이에요. 잠깐만 봐봐.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거 우리 저기 뭐지 사채할 때 했던 거거든요. 원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 플러스 유효이율이 몇 프로? 10? 아니 10이네. 8% 해서 1년 후 1원. 2년 후면 이게 두 번 붙어 있는 거죠. 그지? 이자가. 2년 후 1원. 3년 후면 이자가 몇 번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 붙어 있는 거죠. 3년 후 1원. 그 반대로 여기 원금을 가려면 어떻게 줘야 돼? 1원을. 1원을. 그지? 예, 1년일 때는 1.08로 나눠주면 돼요. 0.92592. 593. 0.92593. 다섯째 자리 밑에서 반원형하면 0.92593. 0.92593이고 이 상태에서 1.08을 한 번 더 나눠주면 2년 후 1원이 나오는 거예요. 0.85734. 이 상태에서 1.08을 한 번 더 해주면 3년 후 현재 가치가 나와요. 0.79384.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대한 1년 후 평가계수. 1년 후 1원에 대한 1년 후 평가계수, 1원에 대한 2년 후 평가계수, 1원에 대한 3년 후 평가계수예요. 이걸 다 더한 걸 우리가 연금의 평가계수라고 얘기해. 개념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개념을. 1년 후 평가계수, 2년 후 평가계수, 3년 후
평가계수를 다 더한 걸 우리가 연금. 1년 후 1원, 2년 후 1원, 3년 후 1원 받는다고 쳤을 때. 그래서 0.92593, 0.85734, 0.79383 해서 2.577일.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야. 이거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2.577일이. 평가계수를 1년 후 평가계수, 2년 후 평가계수, 3년 후 평가계수 다 더한 게 연금의 평가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상품의 현재 가치는 상품의 판매 가격이 얼마짜리지 이게 매년 얼마씩 받기로 한 거예요? 20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죠, 그지? 회수액이 200만 원, 200만 원씩 받기로 한 겁니다. 곱하기 예, 연금 평가계수 매년 200만 원씩 받으면 전체 600만 원 받는데 200만 원씩 매년 받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연금 연속해서 받는다. 평가계수가 2.577일 곱하면 15만 4,200원. 200원이 현재 가치고요. 장기할부 판매. 회계 처리하면 상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 상품 매출은 현재 가치로 515만 4,200원. 그 다음에 장기 외상 매출금. 앞으로 우리 받기로 한 건 얼마씩 받기로 했어? 200만 원씩 매년말. 이거 우리가 무슨 가치? 명목 가치라고 표현해요. 매년말 200만 원씩 3년간 받으면 얼마? 600만 원. 그럼 이걸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표현합니다. 84만 5,800원. 그러니까 지금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짜리인데? 515만 4,200원짜리야. 근데 할부로 얼마씩 받기로 해서? 200만 원씩 받기로 해서 우리가 이자에 고려해서 얼마 받기로 한 거야? 600만 원 받기로 한 거야. 그러면 이 600만 원 속에는 이자가 얼마가? 84만 5,8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세표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무슨 차이? 이자 차이고, 2023년 12월 30일에 할부대금 200만 원 회수시 그 현금 등으로 얼마가 들어와요? 200만 원 들어오죠. 그러면 이만큼 이제 무슨 외상매출금이 장기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겠지. 근데 이 금액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변에 이제 무슨 수익을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무슨 이자? 유효 이자. 그러면 이 유효 이자는 장기 외상매출금 현재 가치 곱하기
유효 이율이 몇 프로? 8%고 단기 배상 매출금 현재 가치는 단기 배상 매출금 잔액 얼마에서 600만 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잔액을 뺀 거예요. 처음에는 84만 5,800원이니까 처음에는 600에서 84만 5,800원 뺀 요 현재 가치만큼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515만 4,200원인데 우리가 할부로 팔았다는 거지. 그러면 515만 4,200원에 8%. 41만 2,336원의 이자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12, 336. 그럼 더 이자 수익만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없어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많이 썼는데, 그치? 결론은 그냥 515만 4,200원에 8% 하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인식하고 나서 장기 외상 매출금 잔액은 600만 원에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200만 원 받았으니까 400만 원을 줄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없어진 거잖아. 그지? 그지? 음. 그러면 84만 5,800원에서 41만 2,336원 빼주면 433464가 돼요. 지금 이제 요 밑에 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위에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 날 또 이제 할부대금 200만 원 횟수시 회계 처리는 하는 방식은 동일하겠죠. 금액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현금 등 들어오는 건 200만 원. 장기 배상 매출금 200만 원. 장기 배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은 얼마 남아 있었는데 얼마 남아 있는데 400만 원 남아 있고 그지? 얘도 얼마 남아 있고 이게 얼마지? 43만 3,464원. 400만 원에서 43만 3,464원을 빼주면 3566536. 요 금액의 8% 285 323. 다음 연도에는 그럼 여기 이자 수익이 285 32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85 323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치하고 같은 방식인데 요것만 써도 지금 되는 문제지만 예,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고자 여기 두 번째 이자 받았을 때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한번 써봤어요. 200만 원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이 줄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원래는 84만 5,800원 있었는데 41만 2,336원 없어지니까 43만 3,464원으로 줄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유효이자 계산할 때 요 장부가액은 외상매출금 잔액 400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잔액 43만 3,464원 빼서 요만큼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의 8%한 게 유효이자 이자 수익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자 수익 되는 것만큼 누가 없어지면 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없어지면 돼. 19번. 다음은 금융의 유상증자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해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돈 받고 주식을 누르면 유상증자,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누르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500주를 1주당 11,0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대금은 현금을 납입받았다. 그 주식을 발행하는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그지?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500주에다가 액면 단가가 10,000원이니까 500주에 10,000원이면 500만 원, 500만 원이고 실제는 11,000원씩 발행했으니까 500주 곱하기 11,000원이면 550만 원이 현금 등이 들어오겠죠. 현금이구나, 현금. 550만 원. 여기까지 하면 대변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무슨 처리? 한계 처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었대요? 30만 원 빼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만? 20만 원만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답이 2번이고 20번. 다음 중 영업이익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매출원가는 감소하죠. 그치? 매출원가 감소. 그러면 매출원가 감소하면 매출총액은 증가. 그지? 그럼 매출총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증가. 그 영업이익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해 갔을까요? 법인세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항목이잖아. 그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치? 감가상각비가 변하면 영업손익에 영향이 있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나하고 다 3번이고 우리 손익계산서 중에서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익을 우리가 영업손실과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려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 빼면 영업이익이니까 여기까지만 영업손익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됐을까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21번 백호는 2023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하고 기계장치를 인도받았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중 1,000만 원은 2023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2023년 6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해서 백호가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을 보고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억 원에 구입하고 기계장치 인도받았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중 1,000만 원은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즉시 현금을 지급하였다. 기계장치 취득은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 그럼 투자활동으로 얼마가 나간 거예요? 1,000만 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기계장치 취득하고 현금을 지출한 금액만 투자활동으로 본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은 현금의 대여.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아, 여기 다 중요하구나. 그냥 한번 읽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은 현금의 대여. 단기 투자자산,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이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은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재무활동이라는 거. 2번. 다음 자리에 의한 단기말 손익계산서상의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단기 중 다음 자료 외에 자본 변동은 없었다.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기초 자산 300만 원에서 기초 부채 200만 원을 빼면 기초 자본이 100만 원이 나오고 기말 자산 600만 원에서 기말 부채 400만 원을 빼주면 기말 자본이 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기초 자본보다 기말 자본이 얼마 증가했지? 100만 원 증가했죠. 100만 원 증가한 만큼 무슨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배당금을 지급을 했다. 난 애매한 문제다 이것도. 이게 자본 항목인데 기초 자본 전기 2월이 100만 원 있었고 기말 자본 사기 2월이 200만 원이 빗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기 중 배당금을 얼마 지급했다? 50만 원 지급을 했다. 그럼 배당금 지급하면 아, 내가 잘못 적었구나. 주자본. 맞죠? 아, 이거 같은데. 그치. 배당금 지급하면 자본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하면 지급한 만큼 예, 자본 중에 잉여금이 감소하는 걸 따지면 잉여금 감소 50만 원이 감소되니까 대변의 단기 순이익은 150만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여기다 써놨고
여기는 원래가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정에서 오는 거죠. 손익계정에서. 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23번. 다음 내용을 토대로 채용의 구은호 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채용은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표현합니다. 구은호 씨의 퇴직 전 채용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200만 원이고 채용은 퇴사한 종업원 구은호 씨의 퇴직금 1,5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기초 퇴충이 1,200만 원이 있었대, 이렇게. 사내 적립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고 사회 적립이 퇴직연금이에요. 사회 적립이 퇴직연금. 그러면 퇴직 시 차변의 퇴직금형 충당부채가 1,200만 원 없어지고 퇴직금은 현금 등으로 얼마를 1,500만 원 줬으니까 나머지 300만 원은 무슨 급여? 퇴직급여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23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23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24번 중소기업 회계 기준 다음 중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래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아닌 거죠. 이게 이런 게 한두 문제씩 나온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중단사업 손익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는데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중단사업 손익이 뭐냐면 LG전자가 그 핸드폰 사업부가 있다가 핸드폰 사업부가 없어졌잖아. 그렇게 없어지는 거 우리가 무슨 사업? 중단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단 사업.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여러 사업부 중에서 어떤 사업부를 매각한 걸 우리가 중단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중단 사업 손익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지 않고 1년 내에 완료되는 건설용 공사 계약, 단기건설공사죠. 단기건설공사에 대해서 진행일에 의하지 않고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에 완성기준, 진행기준이 아니라 완성기준. 매출 에너리와 매출 한입은 매출액을 차감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포괄이익은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한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의 개념이 없대요. 전산세무 시험에서도 나왔던 것, 전산세무 시험인지 기업회계 상급 시험인지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한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인식하지 않는다. 25번. 연수는 기말 결산 시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를 발견하였다. 다음 중 회계 연도 말 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가대 계상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인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가소계상이 되며 감가상각비가 가소계상이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가소가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가소면 기계장치는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 증가하죠. 그치? 기마재고 자산은 유동이죠. 기마재고 자산이 가대가 되면 매출원가는 가소.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가대. 그러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자본도 가대.
근데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도 커지고 자본도 커지는 거죠.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미지급 비용의 가소는 유동부채가 가소가 되는 거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가대가 되면 그러면 대손 상각비가 가대가 되고 대손 충당금 가대가 되면 매출채권이라는 유동자산은 다 소가 되겠지. 그치? 이해 갔을까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70일의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 다 끝났습니다.